어제 오후에 저희 국제교류처장님과 유향전 중국에서 오신 공자학원 원장님과 저희 강현석 비서실장과 함께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청강 총영사께서 지난 7월 말에 그 직전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 있는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다가 바로 우리 또 남측의 중국의 총영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부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학의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그 브랜드 가치 상승, 또 중국과의 여러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3시 반부터 이제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 각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그 중국인 유학생 대표들이 와가지고 총영사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원광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대표 학생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원광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세심하게 이 케어를, 이제 돌봄을 했는지를 이제 총영사님께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 바로 마치시고 이제 저희 원광대 멤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자리에 그야말로 격찬에 격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중국인 유학생들을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케어를 돌봄을 해주셔서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격찬의 공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드리고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우리 재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원광학원의 구성원들 서로를 위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면서 그야말로 한 20차례 이상의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렇게 극복해 내시면서 현재까지 안전한 원광 캠퍼스를 만들어 주신 여러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된 원고를 조금 읽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현재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죠.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노멀이 아니라 뉴 노멀이 돼야 된다. 이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어떻게 보면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뉴 노멀의 중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언택트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인터넷 쇼핑, 화상회의, 재택근무가 지금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언택트가 비대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대면 노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택배 노동자들의 그 아픈 사연이나 소식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며칠 전에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즈음해서 우리 분류작업 거부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택배의 물량이 몇 배로 늘어났고 그 속에서 몇 명의 택배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택트를 강조하지만은, 비대면을 강조하지만은 도저히 이 비대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비대면 언택트 문화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목숨을 걸고 대면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병원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 선별 진료소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119 구급 대원들, 음압병실의 간호사와 청소 담당자들은 목숨을 걸고 대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직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제가 아는 제 후배 시간 강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죠. 한 5살, 3살짜리 두 자녀를 둔 시간 강사 후배의 그 지난 1학기의 생활을 이렇게 쓴 글을 읽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정식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강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상을 준비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우리 강사분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그걸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애기들이 철이 없으니까 한참 열심히 한 10분쯤 이제 강의를 녹음했는데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응했어, 화장실 가서 응까지는 하는데 이제 뒤처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강의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컴퓨터 화면을 끄고 다시 가서 그 3살짜리 응아한 친구의 뒤처리를 해주고 다시 와서 또 켜고 녹음을 또 합니다. 이번에는 5살짜리가 나 배고파. 우리 지금 어린 자녀를 둔 여자 강사 선생님들의 그 애환을 담은 글을 읽으면서 하는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을 닫으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는 엄마들의 애들에 대한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긴급 돌봄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 언택트 문화의 그 이면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연 중에 하나가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뉴스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콜센터의 상담사의 100%가 우리 여성들이죠. 젊은 여성 노동자들. 구로구에 있었던 최초의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 뉴스를 보면은 조금 쉬는 시간만 되면 옥상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답니다. 이 감정 노동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콜센터가 한 1000군데 되고요. 서울만 500군데가 넘고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 40만 명 이상이랍니다. 우리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친 돌봄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어른이 된 뒤에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케어,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고 돌봄을 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우리들은 누구나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력 생활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자력 생활이 가능할지 몰라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돌봄은 나를 하나의 떳떳한 자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불교와 우리 원광대학교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돌봄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면서 돌봄의 이 생활화를 통한 근학이념 구현에 나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 9월부터 원불교의 선진들께서는 이 익산과 전주와 서울과 부산에서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로 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 70만 명 정도에 달하는 해외 귀환 동포들의 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원불교와 원광대학교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또는 한국 사회로부터 어떤 지명도를 높이는 가장 탁월하고 대단한 그런 돌봄의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 과정에서 해외에서 이제 귀국 가신 분들이 국내에 이렇게 정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어린 자녀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1945년 12월 말에 서울 한남동에 보화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국보육원하고 이리보육원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 보화원이 1945년 12월 10일에 설립이 됩니다. 그 이제 선두 주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고아의 어머니라고 칭하시는 팔타원 황정신의 종사님이시죠. 그 보화원이 한국 전쟁 때 고아들이 많으니까 데리고 바로 피난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0일 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이제 지배를 받으셨죠. 제가 1990년에 그 인공치하라고 그럽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치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 인공치하 때 서울시 인민위원회가 이제 남아있는 정당 사회단체들을 다 등록하라고 아마 그런 지시를 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1950년 7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전부 그 정당 사회단체가 등록을 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두 개의 단체가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원불교 보화원, 하나가 원불교 서울지부. 원불교 서울지부는 지금 이제 서울교당이죠. 거기에는 이제
육타원 이동진아 종사님이 계셨고요. 그 문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월에 간행될 월간 원광의 그 원본 자료를 지금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전쟁 통에도 우리의 선진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돌봄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날마다 그 총장실에서 한 번씩 그 총장실에 걸려있는 휘장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말로만 그전에는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봄에 휘장을 열어봤더니 1964년 10월 7일에 우리 원광대학교가 대통령 단체 표창을 봉사활동으로, 그 휘장이 원본 천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가 2003년에 원광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의 선진님으로부터, 총장님으로부터 64년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은 이 휘장이 총장실에 보존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보고 하라고 아마 남겨주신 것 같죠? 제가 이 휘장을 보면서 또 많은 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참 소중한 자본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니까 그런 돌봄의 실천 사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학문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란 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 원광대학교를, 세상에서 우리 원불교를 신뢰하는 것, 그 신뢰 그 자체가 큰 자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업무로 출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분들하고 교류할 때 원광대학교 나쁘다? 이렇게 신통찮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저는 거의 100% 원광대학교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원광대학교는 돈이 많으시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미안해요. 현실은 돈은 많지 않는데 왜 바깥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그렇게 꼭 기분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바깥으로부터의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학이고 신뢰를 받고 있는 교단이다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선진들께서 쌓아주신 위대한 사회적 자본이 우리에게는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을, 그 사회적 자본이 이제 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역사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 때.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으로,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지금 전망하는 그런 글도 쓰시고 또 그 주장도 하시고 그런 또 회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두 갈래로 갈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보니까 하나는 이 위기가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위기가 오히려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열 수도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가 그러셨잖아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결국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조직이나 집단이나 민족, 국가는 살아남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위기의 본질을 잘 잊지 못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갈등해버리고 힘 낭비해버리고 그러면 그 조직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아주 냉엄한 역사의 법칙을 아놀드 J. 토인비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저희 대학에만 특별히 더 가혹하게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에게만 더 가혹하게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은 평등합니다.
위기는 평등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광대학교를 만들 거냐, 어떤 원불교를 만들 거냐, 어떤 문명을, 새로운 문명을 만들 거냐, 바로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글로벌 개벽대학 원광대학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선진들께서 전쟁이라는 대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돌봄을 실천하셨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글로벌 개벽대학 원광대학의 미래를 열고 새로운 개벽정교 원불교의 미래를 여는 그러한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되어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